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금의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상향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일단 오늘 확진자 1,014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은 게 처음인데요. 일단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상황 말씀 그대로고요. 지난 8일간 이제 거의 800명, 1,000명에서 지금 소강 상태 혹은 정체 상태라고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소강 상태가 이 정체 상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처럼 더 증가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아직 확신을 좀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한 점은 지금 당장의 1, 2주간의 전망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1월 말까지의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인 거리두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게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가 또 최다 기록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특히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서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감염이 거의 통제가 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지금 지난 일주일간 이 전체 평균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지금 883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883명 나오는 이 평균적인 그 범위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것이 거의 70%입니다. 70%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서울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의 감염 증가와 확산 추세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점이 지금 어제 하루 사망하신 분이 22분이었습니다. 네. 그제가 13분, 그리고 12분, 네. 그리고 어제 22분 해서 이 3일 연속으로 지금 두 자릿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자와 함께 또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병상에 입원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에 사망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병상 부족 문제가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두 가지 측면 다 있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은 지금 불가피합니다. 사망자 중에 지금의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한 달간의 숫자는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 하나 그 급증하는 그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후에 나타납니다. 2주에서 한 달이요? 네, 지금 사망자가 만일의 정점이라면 좀 확진자 숫자가 정점이라면 사망자 숫자 정점 보통 한 달 후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의 숫자보다도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중증 환자 치료 시설과 치료 병상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이번 달 들어서만이 지금 17일 아닙니까? 사망자 숫자가 108명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 62명에 비해서 벌써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고 지금 확진자 숫자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거의 3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환자 병상 그다음에 이 일반 치료 병상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중요한 문제고 지금 서울시 또 방역 당국 모두 또 민간 의료계 같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병상 수를 확보해 가고 또 위중증 환자에 필요한 중환자 병상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좀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추가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학에서의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시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 교수님들이 계시는 교수 기숙사 교수 숙소분들은 그 숙소들은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외 많은 사립대학도 그런 시설을 긍정적으로 좀 활용을 좀 적극한다면 이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추가로 더 많이 확보되면 일반 병상 수가 거기서 좀 여유가 생길 거고 거기 계시면 생활치료센터 갈 수가 있고요. 일반 병상 수가 좀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중환자 병상이나 중환자 인력들도 같이 좀 여유가 생겨서 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가 좀 생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위중증 환자들의 치료 여력에도 좀 여유가 생기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부 도움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특히 인력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위중증 환자 시설은 중환자 이 병동이 중환자실이라는 곳에 또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가 늘린다고 해서 해결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환자 시설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래 특별한 이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에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해결 방안은 좀 다릅니다. 병상 확보가 워낙에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 중환자실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수도권에 그 최상급 대형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는 뭐 상태가 위중한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뭐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종합병원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병원들이 조금 더 여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병상 확보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몇 가지 해결이 안 되는 점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환자실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아도 위중한 곳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중환자실 병상이 10병상인데 그중에 코로나 환자 한 분이 들어온다면 음압격리 병상이 중환자실에 있지 아니한 다른 분에게 다 전염이, 다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사율도 높아지고 감염이 더 확산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 병상처럼 중환자 병상을 다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다행히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실 그 공간 자체는 환기가 별도로 해서 별도로 나갑니다. 병원과 섞이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중환자실 공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상을 이 코로나19 병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원 전체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 또한 일부만 병동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호트 격리 병원처럼 전체 한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많은 상급 종합병원이 일부만 떼서 이렇게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 일반 의료 체계, 응급질환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 그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 병원 사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3단계 격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까지는 아직 여력이 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정부 다 동의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라는 거 지금 800에서 1000명 정도가 나오고 환자가 급격하게 더블링이라고 그러죠. 2배가 되는 것이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 기준조차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요. 가장 유동적인 기준이 뭐냐면요. 의료 체계와 그리고 우리 방역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수준까지 그 수준이 더 올라가면 1000명이 1500명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반대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와 방역이 통제가 불가능하면 1000명이 아니라 500명을 줄여야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게 계속적으로 의료 체계 역량이라든지 중환자 병상수 확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역량이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요점은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다면 전면적인 봉쇄로 가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유지해서 민생도 또 일상 경제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최대한 막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대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전면적인 봉쇄를 해야 되거나 전면적인 이 통제가 불가능한 의료체계 붕괴 왔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되 항상 방역 당국이나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상정해서 좀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입장이어서 좀 그렇게 다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국민이 너무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신중한 입장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이 되면서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총 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여러 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뭐 그런 데이터가 지금 우리 실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 즉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사실 지금 수도권의 임시 선별 검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방식이 익명이라는 걸 전제합니다만 자발적으로 검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 숫자보다 더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확진자분들을 조사해 보시면 아예 무증상, 증상이 없는 분이 30~40%에 달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예 저 선별검사에 가서 할 필요성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경미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처벌이라든지 낙인 찍기와 같은 그런 불편함 때문에 격리의 불편함 때문에 사실 검사 가기 꺼려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저 정도의 숫자 찾은 것은 의미 있는 거고요. 예. 저렇게 빨리 찾아서 지역사회에 무증상으로 감염돼 있거나 혹은 아직 확진을 받지 못한 분을 찾아야 그래야 근본적인 이번에 3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이 되면서 검사소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확진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단 양성률 자체도 좀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네. 그 점은 뭐 충분히 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찾아내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또 서울시도 그런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발적인 그런 검사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거기서 더 나가서 예. 지금 감염이 확산되는 것으로 또 경로라고 생각되는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직장인 근로자의 일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하는 방식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일부 지자체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런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선제적인 방식으로 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찾아낸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고요. 왜 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과거 1, 2차랑 달리 빙산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빙산이라는 건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수면 밑에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예. 얼음이.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수면 밑에 깔려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하고 이걸 줄여야만 위에 튀어나오는 드러나 보이는 집단 감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이 계속 해나가면은 이번 3차 대유행도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정체에서 더 나가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전수 검사 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의료 인력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전수 검사를 시행을 하려다 보면 검사량을 끌어올리는 그 검사를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인력이 추가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자료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 같은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진료 봉사 또 공공의료 지원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선별진료소에 가서 일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역부족이고요. 예.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자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좋겠고요. 다행히 선별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중환자 치료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도 많은 의료인들이 이제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 좀 논의가 좀 지원책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례 중에서 지금 영국에서도 이상 반응이 나왔었는데 미국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걸로 보십니까?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요. 영국에서도 그 백신 접종 후에 두 정도의 사례가 과민성 이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또 두 건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총 5건 정도 제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이자하고 이 모더나 두 가지 다 합쳐서요. 근데 그 증상들이 이제 과민성 이 알레르기 증상하고 안면신경 마비와 같은 유사한 증상들이었는데 대부분 며칠 후에 회복이 됐고 예. 또 그리고 발병률로 치면은
만 명이 한 명꼴로 발병한 거라서 아직은 이 부분이 주목은 하고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이게 더 의미가 있거나 더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되거나 발병력 합병증이나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는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시간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혹은 멈추거나 혹은 조사를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해야 될 정도의 그러한 사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독감 백신을 맞을 때도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는 얼마나 그 부작용 지금 해당되는 증상은 아까 만 명에 3명 정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과민성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하는 안면신경마비고요. 보통 통상 독감이나 또 이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서도 한 20% 증세는 발열 증세라든지 오한 증세가 있었고요. 또 이 근육 통과 같은 증상의 느낌은 30-40%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증상은 이미 독감하고도 비슷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증상은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특별히 더 추가적인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신사옥을 짓고 있는데 여기 공사 현장에서도 한 6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장 식당에서 그리고 외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과정에서 확진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게 감염 경로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어떤 감염이 생긴 것인지 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하는 그 식당 공간에서 이제 감염이 된 것인지 혹은 숙소라든지 기타 다른 확물이 발생한 것인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직장, 어느 장소, 어느 공간을 막론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요. 특히 이런 건설공사 현장은 작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거로 정확하게 감염이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빨리 지침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이 되어 왔던 곳들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놀이를 하는 홀덤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합 금지가 실시되지요. 네네. 예, 저도 사실 홀덤펍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그러한 식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밀폐, 밀집, 그리고 밀접하게 있는 공간,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환기가 안 되는 곳,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집합 제한이나 사용 제한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정밀하게 이 쪽집게 방역이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